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녁 시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특집 인터뷰입니다. 여야가 공천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잡음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낙연, 이준석 개혁신당은 결국 파국을 맞았고요. 앞으로 어떤 정치적 파장일지 아직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치권 여러 현안들을 정말로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신인규 민심과 동행 창단준비위원장과 함께 깊이 있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스픽스가 특별히 마련한 이 프로그램 채널 고정하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바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냉철한 분석과 평가를 할 테니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민심동행의 신인규입니다. 예, 자, 민심과 동행하고 계신 분인데 제3지대로 나갔던 이준석 대표가 결국 이낙연 전 대표와 손을 잡는 바람에 완전히 주저앉았다. 제3지대가 사라져버렸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특히 저도 국민의힘을 탈당을 해서 저도 이제 삼지대에 힘을 보태가지고 이 양당 정치라고 하는 그 기득권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저도 이제 굳은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번에 그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의 전직 당 대표라고 하는 이제 젊은 정치의 상징인 이준석 대표와 또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와 또 겨뤘던 그 이낙연 대표가 나와가지고 아무런 원칙이 없이 그냥 힘을 더 모으자라는 그런 영끌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힘을 모았는데 사실 시작부터 이것은 빅텐트가 아니라 좀 빈텐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내지는 구멍난 텐트가 돼서 국민들께 실망을 줄 수 있겠다라는 좀 경고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열흘 만에 이런 식의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결합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국민들의 그 뜨거웠던 삼지대에 대한 열망이 불이 붙기도 전에 그냥 사그라져 버린 매우 안타까운 전 상황이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삼지대 운동을 하셨으니까 이제 이 문제를 조금 나눠서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든 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합리적 성향을 가진 나름의 정치적 색깔을 가진 사람들도 이준석 신당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또는 성공하더라도 박수를 보낼 만하다. 내가 찍고 말고는 그 다음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기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초의 이준석 신당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뼈아프게 잘못한 실책 꼽으라면 어떤 겁니까? 많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전 이준석 대표가 소위 말하는 정치 개혁, 정치 변화의 목적을 뒀던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국면에서 당내에 공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서 공간을 열기 위한 목적이었냐 이 둘 중에 무엇이 이준석 대표 마음에 있었는지가 전 이번에 그대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치를 바꾸겠다라는 좀 더 거시적이고 큰 담론에서 접근을 했다라고 한다면은요, 이런 식의 원칙 없는 통합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안타깝지만 지금의 결과를 놓고 판단을 해보면은 그런 정치의 변화나 이런 구조의 변화보다는 뭔가 자신의 정치적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시도했다가 지금 이렇게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걸로 진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런 리더십이나 철학적 빈곤 이런 것들까지도 두루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본질적으로는 왜 삼지대에 나왔는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을 설득해낼 실력이 없었다. 그렇다라면은 그래도 원칙을 지켜서 끝까지 버텼다면은 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고세를 참지 못하고 원칙 없이 통합을 하니까 원칙 없이 무너져 내렸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치의 모델, 젊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기성세대가 무엇을 양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주장하고 강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분석은 애시당초 목적이 정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공간을 열기 위한 일종의 생존 수단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것은 좀 박한 평가 아닌가요? 결과가 이미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박하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또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사실 소위 말하는 이 삼지대 운동이라는 것이 저는 처음 경험해 봅니다만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한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더더욱 그런 진단을 한 거거든요. 과거에 바른미래당이 있었는데 그 바른미래당이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그냥 보수와 진보를 합쳐서 중도를 먹어가지고 뭔가 좀 양당을 타파해보자. 이제 이런 관점이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질적인데 어떻게 섞이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내부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외부에서도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좌우의 양쪽에서부터 공격을 받는 형국이 되면서 그대로 그냥 무너져 내렸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바른미래당보다도 이번에 이준석과 이낙연이라는 두 정치 지도자의 결합은 더 성급했고 더 준비가 되지 않았었다라는 것이 전 이번에 그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보고요. 제가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삼지대 운동에서의 성공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양당의 기득권을 뛰어넘겠다라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국민들께서 더 예민하게 바라보십니다. 그러니까 기준도 더 높고요. 좀 더 과한 걸 요구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국민 앞에 새로운 형태,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메시지와 새로운 방법론이 일단 나와줘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만 갖고는 안 되고 뭔가 더 선명한 가치와 선명한 노선을 국민들 앞에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식으로 통합을 묻지마식으로 하다 보니까 새롭지도 않고요. 과거에 많이 봤던 모습이고 선명성은 더 흐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성공 전략이 모두 다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 이번에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고 총선까지 가는지가 저는 관전 포인트였는데 뭐 열흘 만에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 비판은 뭐 그 두 지도자가 받아야 될 부분 아닌가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단순화시켜 놓고 보면 이낙연 대표와 손을 잡았던 그 결정적인 실책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면 지금이라도 결별했으니 뭔가 이준석 대표가 기사회생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 없다. 물론 약해지겠지만 이대로 물러앉을 또 이준석도 아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글쎄요. 근데 뭐 리더십이라는 게 뭐 하나만 가지고서 침소봉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정치적인 중요한 결단을 할 때 그 지도자의 결정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애석하게도 결과 책임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권한이 큰 사람들은 더 큰 결정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의 역량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미 깨어진 유리병을 다시 접붙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손이 베일 우려가 있거든요. 전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도 상당히 저는 위험한 상태라는 걸 늘 저는 바라보면서 평가를 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보여줬던 또 이낙연 대표가 보여줬던 그 리더십의 뭐 무능함과 위태로움은 뭐 전 국민이 보셨기 때문에 뭐 국민들께서 저는 평가하실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삼지대의 공간, 이준석 이낙연의 정치 실험 실패로 끝나버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까? 뭐 사실 삼지대라는 것이 언제나 있어 왔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거기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은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놓고 국민들께서 지금 양당에 거의 진절머리가 나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소위 말하는 삼지대가 어렵지만 그래도 하기에는 좀 성숙세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지배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국민들의 기대를 생각한다라면은 전 이 두 지도자의 이번에 그 성급한 결합과 이 파국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는 삼지대가 전 힘을 얻기는 매우 어려워졌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 양당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히려 양당 구조를 더 고착화하는 일시적이지만은 더 고착화하는 효과를 저는 가져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경솔한 이 삼지대라고 하는 이 실패가 너무나도 뼈아픈 것이고요. 저는 국민들께서 정치, 특히 정당이라는 것이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늘 노래해왔던 그 비빔밥론, 이 들을 땐 그럴싸하거든요. 근데 현실에서는 왜 안 되죠? 그리고 왜 정치인들은 그걸 조율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럼 도대체 정당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당 저당 아니고 중도에 머물면서 뭔가 좀 신선한 그 정책 또는 확실한 국민들에 대한 희망과 미래를 제시해주는 정당, 그대 양당에 대한 실망청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도층은 이번에 어떻게 선택할 것 같습니까? 뭐 일단은 차려진 메뉴 안에서 골라야 되는 게 우리의 정치적인 또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삼지대가 그 기대를 다 부응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뭐 양당 체제로 돌아가서 그나마 이제 누가 좀 더 나쁜 사람과 덜 나쁜 사람을 더 구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이번 총선거에 나타나는 국민들의 민심은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에 대한 실정과 무능,
그리고 무능을 넘어서서 이건 너무나도 폭력적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의 대부분이 동의를 하실 거기 때문에 전 이번에는 그래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 저는 주를 이루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구도는 예측합니다. 혹시 이제 중도층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뭐 투표율이야 뭐 예년 이렇게 예상은 합니다만은 거의 뭐 비슷하게 형성되는 경향성은 좀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뭐 저도 지금 제가 민심동행 창준이를 하면서 사실 정치 신인이 정당 만드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 대안을 지금까지는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제 마음에게 물어본다 그러면 이번에는 솔직히 별로 찍고 싶은 정당은 없어요. 네. 없기 때문에 투표장에 갈 유인도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또 정치를 걱정하시고 나라를 염려하는 마음은 있으시기 때문에 굳이 나가신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지금 차려진 이 메뉴 중에서 양당 중에서 그래도 조금 더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그런 선거로서 이번 총선에 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선거라는 게 아직 50일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정말로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이준석다운 모습을 보였다. 좀 밀어주십시오,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하더라도 회복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글쎄요, 뭐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정치를 열심히 안 했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네. 누구보다 언론에서 많이 노출을 시켜줬고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있는 건 저는 다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타나는 이 표심에 매우 냉정한 저는 평가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뭐 이준석 대표도 국민의 뜻이니까 정치인 중에 한 명으로서 뭐 냉정한 국민들의 평가를 뭐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저는 삼지대가 이번에는 뭐 두 지도자가 이낙연, 이준석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의 결단이 상당히 지금 삼지대를 오염시켜 놨기 때문에 전 이준석 대표가 이제 와서 다시 한번 잘해보겠다라고 심기일전을 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한 번 신뢰를 주기는 좀 매우 어렵지 않는가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세부적인 질문이긴 한데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이제 우리 잘 알려져 있는 천하람 뭐 이제 위원장 또는 뭐 지금 뭐 변호사 그리고 실제 허나.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이제 허나 의원 이제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과 좀 결이 다르게 굉장히 합리적 보수의 성향 그리고 도덕성, 청렴성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강조했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전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은 계속 이준석과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뭐 글쎄요, 그 정치인들의 결정은 그분들에게 달린 거니까 제가 뭐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분들은 국민의힘이 있을 때부터 전당대회를 함께 뛰면서 소위 말하는 이준석 대표가 주도하는 그 천하용인이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까지 정치를 한 1년여 해온 거거든요. 나름대로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뭐 나름대로 뭐 합리적인 그런 정치를 좀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이준석이라고 하는 그 정치 지도자의 그늘 아래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준석 대표의 그런 경솔하고 잘못된 정치적 결단이 그분들의 정치 행보에도 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분들도 합리적인 보수를 꿈꾸고 뭔가 보수를 바꿔보겠다라고 나왔다라면은 그런 통합에 쉽게 동의를 해줄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분들이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그 의견을 묵살하고 만약에 갔다라고 하면은 그건 민주적 지도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진실은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분들도 뭐 개혁신당의 몸을 담으면서 이번에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번 선거를 치러보자라는 거기 때문에 전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평소에 신인규 변호사 이렇게 이제 봐오면서 제3지대에서 새로운 보수 정치를 복원 또는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던 모습이 계속 제가 오버랩이 돼가지고요. 아, 왜 이번에 이준석 대표는 개혁신당을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중간에 그 국민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을까?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저는 뭐 지지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정치 세력이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기성의 세력과 열심히 맞부딪혀서 좀 이제 새로운 정치를 선보이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세대 교체도 하고 여러 가지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치의 정말 구조를 이렇게 바꾸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저는 지금 제3지대와 관련해서 신인규 변호사조차도 민심과 동행 창당 준비위원장을 하지만 오히려 영향을 받아서 악영향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장면이 결국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정치적 행보에 부담 또는 걸림돌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뭐 저한테 당연히 삼지대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도매급으로 끌려가서 평가받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영향을 안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뭐 같이 정치를 좋게 만들자고 경쟁하는 사람으로서 뭐 이준석 대표를 원망하거나 뭐 그러고 있을 시간적 여유는 전혀 없고요. 저는 뭐 그 악영향도 저는 돌파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젊다고 해서 다 봐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젊으면은 젊음이 무기입니까? 전 이준석 대표가 뭐 젊은 정치인 미래 자꾸 이런 얘기 하는데 그분은 이미 12년 동안 비대위원을 여러 차례 겪었고 심지어 집권 여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에 대한 평가가 아직도 더 봐야 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과정 국민들이 다 보셨고 또 그 이후에도 전당대회 국면에 참전을 해서 천하용인이라는 그분들을 배너에 비유를 해가지고 본인이 선거도 지휘해서 다 치렀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도 개혁신당을 만들어서 오렌지색의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을 합류시켜가지고 이낙연 대표랑 슈퍼 빅텐트까지 성사시켰다가 무너졌거든요. 그럼 평가가 끝난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는 뭐 세대 교체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쯤 되면 이준석 대표 리더십을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전 한국 사회에다가 뭐 저만이 그걸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저도 그 교체에 힘을 보탤 한 사람으로서는 이제는 이준석 대표가 상징하는 이런 정치를 좀 끝낼 때가 됐다. 전 세대 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상징하는 그 정치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회고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 제3지대 정당이 성공하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중도라고 하는 무당층이죠.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분들은 포지션으로 하면은 늘상 20% 정도는 늘 존재해 와서 어느 선거나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양당제가 워낙 고착화돼 있고 또 기득권이 있고요.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소선거구제 하에서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늘 대선을 앞두고서는 이 제세력들이 늘 수렴되는, 늘 그 구심력에 끌려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늘상 반복되어 왔던 겁니다. 그렇다고 중도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정치인들이 더 끈기 있게 오래 못 갔을 뿐이죠.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상대할 때 저는 국민들께서 특히 중도 시민들께서 매우 까다로운 조건으로 저는 정치인들을 보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요 단순하게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이번에 이준석, 이낙연 이 두 분의 결합의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지만은 아니 국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1번도 싫지, 2번도 싫지. 그럼 선거장에 가서 누구 찍을 거야? 우리 안 찍을 거야? 우리 안 찍고 대안이 있어? 이런 식의 상당히 오만한 독선적인 저는 그 스탠스를 갖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중도 시민들한테 표 맡겨놨습니까? 표 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이 중도에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히고 까다로운 유권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정말로 새로운 걸 내놓아야 됩니다. 그럼 그 새로움이라는 것은 뭐 이번에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 얼마나 새롭다는 용어가 정치권에서 많이 쓰였습니까? 근데 그걸로 국민들이 만족하지 않거든요. 정말로 새로운 인물과 정책과 시스템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삼지대일수록 양당 거대 정당의 방법을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양당은 대중정당이고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품어나가는 건데요. 저는 삼지대에서는 반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선명하고 더 확실한 노선을 바르게 제시를 할 때 국민들 앞에 존재할 가치가 있고 표를 달라고 할 명분이 있거든요. 근데 다만 제가 이야기한 이런 새로움과 선명성을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를 정치인들이 각오를 해야 됩니다. 단기 승부로는 어렵습니다. 저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해나갈 때 국민들이 그 서사 속에서 평가를 해주실 거라고 믿거든요. 제가 창준위원장 중에서는 그래도 좀 젊은 편에 속하고요. 제가 앞으로 20년 동안만 이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 안에는 그 새로움과 선명성을 가지고 국민들께서 제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실 날이 저는 올 것이다. 저는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믿고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여기서 해야 할 일은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국민들께 더 다가가려는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지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바꿔서 뭐 비례연합정당처럼 다당제 구도로 가야만이 우리가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지금 진인규 변호사 같은 분은 직접 민심동행이라는 창당 작업을 하고 있지만 혹시 삼지대에 들어가서 뭔가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거기에서 새로운 세력들을 이렇게 형성하는 것은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요즘 제안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뭐 제안이 뭐 없는 건 아니죠. 저도 예. 물밑에서 저 고생하고 힘들어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도 배지 달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진 이상과 꿈을 실현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저도 뭐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식의 현실적인 타협을 했을 때 얻는 이익과 또 잃어버릴 가치들을 제가 다 비교 형량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정치는 절대 혼자 하지 못합니다. 저도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나름 세력이 있는데 아직 그렇게 유의미한 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아직은 체감을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도라는 것이 제가 가고자 하는 이 정치개혁의 길에 있어서 상당 부분 중요하고 또 많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제도라는 것이 지금 이 양당 기득권 체제 하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본인들 불편한 쪽으로 제도를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안 할 거기 때문에 굳이 기대를 안 한다라는 거고요. 그럼 저는 어디서 승부를 봐야 되냐면은 제가 정치의 본질을 제대로 세워보겠다라고 올해 신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의 본질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정치를 복원하자부터 뭐 정치 실종과 사망을 이겨내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뭐 정치의 본질도 좋고요. 아니 정치 복원이라는 단어도 좋습니다. 저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정당다운 정당을 만들고 싶은 것이고 그 정당다운 정당이 정당다운 역할을 할 때 저는 국민들께서 제가 가고자 하는 정치의 길, 그 정치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힘 주실 거라고 저는 우리 국민들을 신뢰합니다. 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이렇게 좀 더 진도를 내 보겠습니다. 지금 총선 국면이 이제 50일, 49일, 48일 이렇게 이제 점점점 D-Day가 총선으로 가까워지고 있는데 삼지대가 영향력이 줄어들고 양당 구도로 이렇게 좀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자, 지금 이제 정권심판론과 국정안정론 또는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운동권 청산론, 이재명 리스크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신종호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권심판론이 우세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정권 심판론이 가장 지금은 시대적인 화두고 국민들의 저는 관심사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국민들께서도 총선 날이 되면 이 판단하실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2년을 겪어왔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참혹하고 너무나도 괴롭고 뭐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부터 반대하셨던 분들은 더 분노 지수가 올라가 있을 것이고 또 저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도 기대를 갖고 뽑았던 분들은 돌아섰지만 그 돌아섬의 강도가 다시는 결합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큰 흐름을 저는 넘어서긴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이제 선거라는 것이 워낙 변수도 많고 이 구도나 인물이나 바람이 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구도고 거기서 또 어떤 이슈로 어떤 바람이 불지는 예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민주당이 유리한 이런 정권 심판의 구도인 건 맞습니다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정원 문제나 여러 가지 지금 포퓰리즘적인 정책들을 많이 갖고 나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한동훈 위원장은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별로 없다 보니까 계속 반정치의 그 혐오 정서를 이용해가지고 국민들의 표만 끌어모으는 전략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도 자체는 정권 심판론이 우세하고 이거 저는 변함없는 상수라고 봅니다만은 그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시도하는 그 바람몰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대처해 나가느냐 전 여기에 대해서 총선 승패가 조금 더 저는 그 민주당의 의석수가 더 달려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나눠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하나 질문을 하면 민주당에서 내용이 심한 이유는 하도 의석수가 많으니까 현역 의원들 좀 잘라내야 될 거 아닙니까? 불가피하게 목소리를 키우는 사람들의 저항 또는 자신들의 목소리가 커져 있으니까 마치 민주당은 내용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국민의힘은 비판 세력을 아예 제거한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입을 틀어막고 있으니까 아무도 저항하지 않는다. 요 상황에 대해서는 우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국민의힘은 지금 집권당이고요. 집권당이면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사실상 총선 국면에서 상당히 좀 안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과거에 2020년도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패를 하기도 해서 자리가 많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정부가 줄 수 있는 자리가 많고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이 조정이 좀 상대적으로 쉬운 거죠.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는 이미 끝났거든요.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쓴소리를 내던 뭐 이준석 대표나 뭐 유승민 의원, 이원주 의원이나 뭐 저 같은 사람들이 뭐 당내에 남든 뭐 민주당을 가든 아니면 제3당을 하든지 간에 이미 정치적으로 역동성이 있는 국민의힘은 이미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국면에서는 국민의힘이 다소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전 이것은 하나의 전 착시라고 보고요. 지금 민주당은 야당인데다가 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작년 4년 전에 총선에서 워낙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자리도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도 있고요. 거기다가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면은 정치적인 조정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그런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악재들이 지금 한 번에 몰리다 보니까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건 뭐 객관적 현실인데 앞으로 어느 정도 공천이 끝나고요. 구도가 정리가 될 날이 올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그 구도가 더 셀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바람몰이를 하는 뭐 의대 정원 문제라든지 뭐 북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슈몰이를 할 텐데 그 이슈의 힘이 클 것이냐 전 이제 이 두 가지만 놓고 아마 국민들께서 총선 마지막 날까지 고민을 하시게 될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바로 답변도 좀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이 있든 어떤 포퓰리즘 정책이 나오든 이것이 정권 심판론을 뛰어넘을 만큼 그래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민주당을 이길 수도 있다. 이런 상황도 가정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가정은 좀 많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민주당이요. 더 전략적으로 더 잘해서 윤석열 정부를 더 잘 견제할 수 있었다면은 아마 더 많은 의석을 더 많은 표차로 아마 가져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민주당이 그렇게 잘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무능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이 국민들의 어마어마한 불만이 노정되어 있기 때문에 잔잔하게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이기긴 이길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이기는 승리의 경기의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는 참 더 이길 수 있고 더 잘해서 더 잘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민들의 기대치만큼 부응하기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전 냉정하게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결론적으로는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이슈몰이, 이 바람몰이가 하나 있는 거고 총선 끝날 때까지 그래도 변함없는 이 정권 심판론이라는 큰 줄기가 있을 텐데 저는 그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이 구도가 그래도 총선 날까지는 전 작동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의 지금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여전히 민주당이 아주 우세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국힘이 오히려 뒤집었다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에 또 다른 한쪽에는 원래 경기도는 안 되는 거고 서울만 하더라도 실제 여론조사나 민심의 흐름을 보면 국민의힘이 이길 수 없다. 전통적 강세 지역을 빼고는 이런 이제 상반된 평가에 대해서 특히 수도권의 지금 총선 구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수도권 표심은 전 지금은 뭐 확정짓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구도와 바람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개 속인 건 맞거든요. 근데 저는 어차피 선거는 4월 10일 날 치러지고요. 그날을 기점으로 민심을 평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날을 기점으로 봐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너무나도 폭력적인 방식으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국정 운영을 더 못하긴 어렵거든요. 아마 역사상, 헌정사상 가장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법적인 정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정부가 만에 하나 총선에서 승리를 한다? 내지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한 석이라도 더 얻는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다 국회의장부터 국민의힘이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행정부의 권력의 이 잔인성과 포갑성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국회의 권력까지도 넘어가고 지방에 있는 권력도 넘어가고 이미 사법부는 거의 다 장악이 지금 끝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은 윤석열 천하가 되는 거고 완성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께서 물론 민주당이 뭐 저는 지지해 본 적도 없는 정당이고 국민들께서는 상당히 좀 불신이 높으신 거는 맞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 그려본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갈 것이냐 전 거기에 대해서는 매우 어렵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나마 구도에서 흔들 수 있었던 게 삼지대거든요. 삼지대가 처음에는 이낙연, 이준석 합당 형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합당이 돼서 단일 대우로 선거를 치르고 모든 지역구에서 후보를 다 낸다라고 하면요. 전 민주당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나마 삼지대라는 것이 해체가 되면서 뭔가 후보를 내기 어려운 지경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지역구 선거는 민주당이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전 좀 해볼 만한 선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삼지대가 세력이 약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조금 더 이익을 봤다 이렇게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삼지대가 살아있었고 지금도 만약에 바람을 태웠다면요. 예. 그 바람이 아마 민주당의 표를 잠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삼지대라는 것이 그래도 반윤 포지션에서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러면 야권 지지표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부지리로 국민의힘이 되는 경우가 수도권에서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이 삼지대가 해체되면서 거의 이제 다시는 결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 구도에서의 불안정성이 제거될 만큼 해체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에는 그나마 이건 호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결국 정권심판론이 더욱더 고착화되어서 정권심판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걸로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보태에서 좀 질문을 드리면 비례연합정당 지금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지는데 대체로 이제 의석수도 나눴고요. 무엇보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지역구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하겠다고 돼버리면 실제로 이제 양강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한 구도가 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비례연합정당 관련해서는 지금 컨셉이 이제 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하나 만들고요. 예. 그 위성정당에 뭐 진보당이나 용해인 의원 신당들이 좀 참여를 네. 하면서 민주당하고 서로 분점하는 그러면서 지역구에서 좀 조정을 하는 거기에 이제 정의당은 빠진 것 같고요. 네, 예. 아마 이런 그림인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전략적으로는 일리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거는 뭐 단기적이나 장기적으로 민주당에 도움될 일은 일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오히려 다자구도 속에서,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다자구도 속에서 오히려 민주당의 역할, 민주당의 무거운 책임 이거에 더 집중했을 때 저는 국민들이 든든하다. 오히려 야당으로서 대안 세력으로서 기능한다라고 믿어주면서 저는 표를 더 줬을 가능성도 있는데 아마 민주당도 이게 현실론 때문에 이랬을 것 같아요. 현실론에 이끌려가면서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세력들을 더 끌어모으려는 지금 그런 시도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시도는 저는 국민들께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모델도 아니고요. 과거에 봤던 모델이고 설사 성공하더라도 이제 그쪽 세력들이 당내에 좀 깊숙이 들어오면서 결합하는 형태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전 이게 장기적으로는 민주당에 좋지 않은 모델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국 신당이나 또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민주혁신당 뭐 이름 들어보니까 요즘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여러 이제 당을 지금 만들어서 제3지대에서 뭔가를 해보자 또는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좀 진보성을 담아내보자고 하는 이제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조국 신당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네. 뭐 엄연한 현실이니까요. 만약에 저는 민주당에서 제가 전략을 짠다 그러면 저는 연동형을 받고요. 국민들의 염원이 연동형을 받아버리고 차라리 비례위성 정당 안 해버리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이 거의 압승을 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연동형 체제하에서 비례대표를 원하는 그런 재정당들이 야권의 몫으로 다 우르르 들어올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큰 정치의 면에서는 그분들과는 다 연대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거의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국회 운영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요. 오히려 국민들의 더 폭넓은 지지를 받고 오히려 지금의 민주당이 의외로 노무현의 정신을 따라가네? 의외로 DJ의 정신을 따라가네? 이런 식의 원칙과 뭔가 정치 정상화의 이니셔티브와 주도권을 주면서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하나를 잃는 것 같지만 오히려 두 개를 더 얻는 그런 모델로 저는 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제 평론이고 민주당은 어쨌든 현실론이 좀 다급했기 때문에 뭐 비례위성정당도 만들고 그런 뭐 지역구 연대까지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이건 꼭 좋은 선택으로 제 눈에는 보이진 않습니다. 그 질문지에 없는 물어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현재 의원이 이재명 당대표의 설득으로 민주당으로 복당을 했고 또 윤석열 정권 제대로 심판하자 부족하지만 이재명 리더십 문제가 있다고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하면서 종횡무진하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그건 이현주 의원님의 결단이기 때문에 네. 저는 물론 이제 진영을 같이 하다가 이제 민주당으로 가셨습니다만은 아마 정당 옮기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비판하실 거예요. 저는 그 엄중한 비판에 대해서는 잘 새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만 이현주 의원은 늘 여당을 따라서 당적을 바꾼 게 아니라 늘 야당 쪽으로 당적을 바꿔왔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뭐 진정성만큼은 국민들이 또 평가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어쨌든 이현주 의원하고 제가 진영은 지금 달라졌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누구보다 윤석열 정부를 잘 견제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는 또 보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전 윤석열 정부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너무나도 폭력적이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목소리를 많이 내고 또 적극적인 견제에 나설 것이다. 하나 더 추가하면 전 이준석 대표가 상징하는 그 보수의 남은 이미지까지도 저는
하나의 좀 심판 대상으로 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불편하지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랬던 저랬던 현실은 현실이다. 정치는 정치다. 그러면 비판하는 거 지원하고 양당에 대한 비판이 사이다처럼 느껴져서 야 역시 신인규 변호사다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제가 정치평론 한 10년 해서 저도 뭐 좀 뭐 묵은 사람이 됐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좋은 생각 가지고 있으면 국힘에서 좀 오라고 하거나 민주당 쪽에서 오라고 하거나 이러면 가서 그냥 초심 안 받고 거기서 뭔가 좀 새로운 정치 확실하게 좀 보여주면 안 됩니까? 아니 근데 양당이 좀 그나마 정상적인 당이 하나라도 더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뭔가 이견이 용납되는 당이 하나라도 있다면은 뭐 충분히 그런 생각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다 상대평가고 사실 뭐 두 당이 거의 대중정당으로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건 뭐 저도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는 지금 한국 정치가 제 눈에는 거의 광기의 시대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원칙도 없고요. 법을 만드는 국민의 대표자들이 법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도 안 느낍니다.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나요? 입법을 하면서 방망이를 두드리면서 국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무원칙과 무질서 속에서 제가 배지를 하나 달고 제가 가서 목소리를 내면 물론 그것도 하나의 가치 있는 일이고 현실론이겠지만은 전 그걸로 세상 못 바꿀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는 제가 그래도 원칙을 말할 수 있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국민들이 지금 이 정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답답함, 그리고 무력감, 그리고 하나라도 좀 제발 어떤 한 세력이라도 좀 법을 지키고 좀 원칙을 지키고 뭔가 국민들의 뜻에 편에 서서 좀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분명한 니즈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을 바라보면서 저와 함께 뜻을 모으는 좀 바깥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으시겠죠. 저 그런 분들의 세력을 좀 모아가서 좀 현실 정치도 바꿔보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얘기했으니까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김부겸 전 총리도 나섰고 정세균 전 총리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 공천 문제에 있다. 이제 이런 비판을 뭐 오늘 하고 또 의총에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나오지도 않았다 오늘. 그러면서 공천 과정에서 하위 20% 10%였던 의원들이 나서서 뭐 성토장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좀 한계를 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민주당 안에 사정을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김부겸, 정세균 총리라고 하는 분은 아마 민주당 안에서 그래도 신망이 있는, 또 전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까지 다 지내신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 중에 또 당대표까지 하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이재명 대표가 좀 품고 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번 총선 치르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고, 지금 민주당이 어려움을 겪으면은 그것이 국민들의 관점에서는 국민의힘을 심판할 대안 세력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너무 자기 지지자들만 보지는 말고 조금 더 통 큰 정치를 좀 하는데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천하고 있는 이 모습을 만약에 초선의 노무현 의원이 만약에 지켜보고 있다라면 민주당 안에서 어떻게 처신을 하셨을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명패를 집어던졌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민주주의 원칙,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가 정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 국민들의 그 아픈 마음을 잘 보듬는, 저는 그런 세력이 좀 나와줘야 된다. 안 하면 뭐 저희 민심동행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좀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좀 이어가겠는데요. 지금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말은 맞는데 또 리더십이 없다는 것도 동의를 하지만 그럼 이분들이 정치 잘했으면 본인들이 당대표를 하고 대선 후보가 되어서 민주당을 혁신을 할 때는 제대로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와서 이제 뒷방의 노인처럼 뭐 이렇게 한 말씀 거둔다고 하는데 오히려 정권 심판론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이재명 리더십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그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당내의 분열을 오히려 더 좀 일으키고 이것이 실제로 주요 모순, 뭐 부차적 모순 또는 정치에서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좀 흐릿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냐. 또 심지어는 이재명 당대표 이번에 총선 이기려면 불출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이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기는 정말 좋은 수가 되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
과연 지금 전체적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을 흔들게 한다는 듯한 느낌은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반대로는 이렇게도 얘기들 많이 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적인 좀 공궁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체포동의안 표결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의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서 말 잘 듣는 똘똘한 사람들 100명만 더 가지려고 하는 전략 아니냐. 그러니까 마치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쓰는 그 전략을 그대로 민주당에서 쓰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똑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만약에 제가 지금 이번 총선을 기획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선거를 치르는데 당내 단합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대선도 소위 말하는 수박 논리가 그거 아닙니까? 대선을 뛰는데 당내에서 안 도왔지. 그러니까 수박이야. 이렇게 규정을 지은 거였거든요. 그럼 총선도 그런 수박 논리로 또 할 수 있나요? 그럼 또 질 텐데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에 최소한 뭐 이낙연 대표부터 해서 뭐 비명계 4인방이라고 하는 그나마 충돌을 좀 거칠게 했던 분들이 당을 떠났다라면은 남은 분들과는 최소한 좀 더 협의하고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서로 자기 편으로 당내에서 더 만드는 이 정치력의 노력을 할 수는 없을까?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자기 사람 다 해야 되니까 누구도 말 안 듣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이웨이를 간다 그러면은 아마 민주당 안에 단합이 저는 유지되기가 매우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 어려움은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의 대표인데 그분이 어려워지면은 또 정권 심판론에서도 이 한 축이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대승적으로 바라보고 정말 지금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전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본인의 욕망보다 국민들의 눈높이를 더 바라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이재명 당대표가 정통 운동권 출신이 아니고 또 스카이 출신도 아니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겨우 초선 정도, 그것도 논란이 상당히 많은 가운데 국회의원 초선을 했고 그리고 대선 후보를 여전히 꿈꾸고 있는 것에 대한 편견, 예단, 평소에 갖고 있는 감정들이 어떤 식으로든 노출이 되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뭐 그런 비주류성이라든지 그동안의 대선 후보였고 또 앞으로도 차기 대권에 가장 유리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위치였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당대표를 작년에 이제 출마를 하신 건데 저는 오히려 안 나갔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도 곤혹스러운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이지 이재명의 민주당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사당화니까요. 그럼 어느 정당도 마찬가지인데 전 이재명 대표가 매우 어려운 숙제를 스스로 풀기 위해 스스로 그 안으로 뛰어든 거기 때문에 뭐 잘 해결해 나가시기를 저도 뭐 바라는 마음입니다만은 어쨌든 당의 대표로서 본인의 대선 가도라든지 그동안의 뭐 비주류성으로 당한 서름들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은 총선을 지휘하는 당 대표니까 그 당 대표로서 좀 더 아량과 포용력을 보일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대표라고 하면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리더십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국민들은 뭐 비슷비슷하거나 또는 어떨 때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 낫다 이런 여론조사도 있던데 이 두 분을 비교하면 어때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인으로서 평가할 가치가 있을까요? 그냥 그동안 법무부 장관 하다가 그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정치인이 되자마자 비대위원장이 돼가지고 아무런 정치력도 없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등에 업어 태워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은 제가 봤을 때 민주당 얘기할 때만 눈빛이 아주 반짝반짝 거리고요. 다른 얘기는 들으면 무슨 얘기하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정치적인 식견이나 감각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뭐 평가할 가치도 없는 저는 뭐 정치인으로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는 그래도 대선 주자까지 지냈고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인이고 또 차기 대권 주자로서 아주 유력하신 분인데 그렇다라면 이재명 대표도 조금 변화하라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다면 거기에 귀 기울이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그 다음 기회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에 대한 성찰과 자성, 저는 그것이 이재명 대표가 대선 끝나고 나서 굳이 또 지방선거를 지휘하고 또 당대표가 되고 또 이제 인천 계양에 나가서 또 배지를 달았잖아요. 전 굳이 그런 방법으로 해야만 했었을까? 라는 저는 근본적인 방법에도 저는 의문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재명 대표의 선택을 존중합니다만은 국민들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 다음에 길도 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신인규 변호사 말씀 들으면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이게 제3지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보는 이제 현장 정치에 대한 이제 시선과 시각, 그리고 또 저희들처럼 한 10년 정도 정치 평론을 하면서 민심의 흐름과
실제 지금 정당에서 단면을 잘라봤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상황들이 조금 다르게 이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총선 국면에서 정권 심판론이 어느 정도 영향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민주당이 내부에서 이런저런 불협화음을 계속 이어갈 경우에 또 민심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런 데서는 여전히 좀 다른 이제 시각은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질문 하나 드리면, 신 변호사는 지금 앞으로 어떤 정치적 행보를 좀 하려고 합니까? 창당 준비를 여전히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저도 뭐 많은 뭐 비판도 있고 또 저한테도 여러 가지 걱정도 많습니다만은 뭐 언제까지 창당 준비만 계속 할 거냐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저는 평범한 시민들이 주인된 정당, 그러니까 평범한 보통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한번 이끌어보자라고 제가 선언하고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제가 뱉은 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행보를 가지고 갈 것이고요. 저는 양당의 기득권,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하는 이 한국 정치의 고질병을 저는 치유하는데 제가 가진 미력한 힘이나마 보탤 것이고, 하나만 더 욕심을 낸다면은 제가 지향하고자 하는 민심 100% 정치 시대를 열기 위한 스마트 폴리틱스, 저희가 지향하는 3세대 정당의 모델을 처음 구현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한국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정치에 대한 효능감의 욕구가 굉장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큰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또 국민들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메시지에도 주목해 주실 날이 곧 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열심히 인내할 생각입니다. 제가 신인규 변호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운동가로서 특정한 분야를 끊임없이 바꾸자고 호소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제도가 만들어 놓은 틀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정책과 법률과 제도와 규칙을 바꾸는 사람도 있겠죠. 아마 그 중간 정도의 위치에서 지금 신인규 변호사가 뛰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좋은 생각, 좋은 정신, 그리고 국민을 생각하는 이런 바람들이 신인규 변호사를 통해서 잘 구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50분 이상 정말 열띠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저희들이 스픽스몰에서 판매하는 제품 하나 홍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저 오른쪽으로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요. 고철남 헬스케어에서 만든 발효 흑도라지 배 쌍화 생강청입니다. 배도라지 청인데요. 짜먹는 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100봉을 드리는데요. 와, 가격이 25,900원입니다. 그리고 9번 찌고 말린 국내산 도라지와 우리 땅에서 자란 국내산 배로 만든 배도라지 청입니다. 그래서 좋은 재료로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스틱이니까 잘 애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공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많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지금 판매하고 있는 배도라지 진액 100포 25,900원 스픽스몰에서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스픽스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눌러주시고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곧 75만 구독자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